자, 플라이휠 스케일링 여섯 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 시리즈 플라이휠 시리즈 중 마지막 회인데요. 레버리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레버리지 이게 어떻게 보면 양날의 검이라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것을 실제적으로 어떻게 실질적으로 적용할지에 대해서는 많이 생각은 못 해보신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예로부터 부모님들이 빚지지 마라, 뭐 보증 서지 마라, 뭐 빚내서 투자하지 마라, 미수나 신용 위험하다, 선물 옵션, 배가 망신의 지름길이다.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럼 주식도 예전에 7, 80년대만 해도 주식도 하지 말아야 되는 부모님들이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것들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2026년 현재 시점엔 주식 안 하는 사람이 오히려 바보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자본주의가 더 발달되면서. 그렇다면 그 신용과 미수, 레버리지라는 것도 10년, 20년 혹은 뭐 짧게는 1, 2년 뒤에도 완전 다른 국면을 맞이할 수도 있게 된다. 뭐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현재 그걸 바라보는 관점, 특히 주식을 바라보는 관점이 그때 달랐고 지금이 다른 것처럼 미수나 신용, 레버리지를 바라보는 관점이 선물 옵션을 바라보는 관점이 지금과 앞으로는 달라질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기 때문에 레버리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레버리지 시리즈 내내 말씀드렸지만 플라이휠을 가속시켜야 되고 플라이휠을 가속하는 방법으로서 레버리지는 훨씬 더 어, 속도를 가속할 수 있는 가속 장치다 이렇게 봅니다. 실력이 쌓였다면 속도를 운전을 잘하는데 항상 30km, 40km, 60km 안전 속도를 유지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안전장치가 확실하다면 100km, 120km도 달릴 수 있는 실력이 있다면 그렇게 달리는 것이 목적지를 훨씬 더 빠르게 목적지에 도달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간은 누구나 죽지 않습니까? 가능하다면 빠른 시간 내에 자신의 목표 혹은 부의 달성, 자신의 뭐, 경제적 뭡니까? 자유를 가장 빠른 시간에 달성하는 게 훨씬 더 좋은 것 아닙니까? 안전하게 자신의 실력이 있다면. 그 이야기입니다. 실력 없이 기- 운전 실력은 김 여사인데 F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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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포뮬러 뭐 F1 운전사처럼 그렇게 운전하면 죽는 거 아니겠습니까? 실력이 F1 운전사인데 김 여사처럼 운전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 이야기입니다. 당연히 레버리지 쓰면 손실도 레버리지 배수로 증폭됩니다. 강제 천상되고 원금 소멸하고 파산합니다. 실력이 있다면 ROE, 즉 자기 자본 수익률을 훨씬 더 극대화할 수 있겠죠. 자기 1,000만 원인데 레버리지 쓰면 뭐 4, 5천 베이스로 움직이는 거니까 거기서 퍼센트로 움직인다고 본다면 그만큼 훨씬 더 수익률이 높아질 수 있는 거고. 자, 수익률이 높은데 그거를 다시 또 복리 효과까지 누릴 수 있다면 복리의 수익률 가속 말씀드렸죠. 가속의 가속 곱하기로 가속되니까 그렇게 가속될 수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기하급수적 비선형적 성장으로 플라이휠의 어떻게 보면 완성이 될 수 있다. 레버리지를 뭐 맹목적으로 찬양하는 건 아니지만 레버리지라는 도구가 어떤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이해는 있어야지만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자, 이걸 하기 전에 그럼 레버리지에 대한 섹터만 별도로 하나 챕터를 만들었는데요. 그거는 레버리지에 대한 이해를 확인하기 위해서 돈이 없어 주식 못한다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레버리지를 잘 모른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레버리지를 돈이 없어서 주식 못한다는 사람들을 위해 간단하게 별도의 옴니버스형 스타일이라고 해야 될까요? 시리즈 안에 작은 챕터를 하나 넣어봤습니다. 일반적으로 한번 빠르게 진행해 볼게요. 돈이 없어도 주식 못해요. 이 말은 맞나요, 틀리나요? 1번은 맞는 부분도 있고 틀리는 부분도 있는데 맞는 부분은 어, 뭐 돈이 없으니까 일단 주식을 못하겠죠. 그리고
같은 수익률도 금액 차이가 크다라는 것도 인정하고 정보 네트워크 불리하다 뭐 이러면 일반론이고 틀리면 답은 돈이 없어도 적은 돈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도 굉장히 많고 실력 있으면 소액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고 돈이 없어서 포기하는 건 가장 나쁜 선택 아닙니까? 가능성을 닫아버리는 거 아닙니까? 어,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돈이 없어서 못한다. 뭐 맞는 부분들은 다 있기는 느끼는 부분이고 제가 좀 다르게 생각하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 중심으로 해볼게요. 자본을 효율화할 수 있는 방법 1,000만 원이 있더라도 4천만 원, 100만 원이 있더라도 4,500, 4,500을 가지고 복리로 느낀다면 금방 자기가 1,000만 원이 없어도 주식 못한다라는 걸 금방 달성 가능합니다. 1,000만 원으로 1억 이상 포지션 잡을 수 있는 방법들도 다양하고 결국 실력의 문제지 이게 돈의 문제는 아니다라는 걸 누누이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미수 거래 있죠. 신용 거래 있죠. 선물 거래 있죠. 옵션 거래 있죠. 이것은 보통 자신의 원금 대비 증거금융 기준으로 최대 5배 이상까지 그, 투자 혹은 베팅을 할 수 있는 5배 이상까지 레버리지를 활용할 수 있는 레버리지가 결국 지렛대 아닙니까? 모든 뭐 꼭 우리가 우물을 기를 때만 지렛대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모든 레버리지 효과들 물리적 레버리지를 자동차를 돌릴 때나 혹은 비행기를 운영할 때나 혹은 어 뭐 정치적 딜을 할 때나 어떤 주장들 어떤 환경에서도 사실 레버리지를 활용할 수 있겠죠. 레버리지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효율화거든요. 자본이라고 효율화하지 못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2.5배 미수거래도 증거금률에 따르지만 뭐 적게는 2배, 많게는 5배까지 할 수 있는 거고 미수, 신용, 선물, 옵션은 더 말할 것도 없겠죠. 한 주 가격으로 100배 정도, 100주를 사는 가격이니까 레버리지가 무한적으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 레버리지를 사냥하는 게 아니라 돈이 없어서 못한다는 사람들은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라 실력이 없어서 돈이 없다. 이 이야기를 강조하고 싶어서 하는 이야기예요. 충분히 돈은 만들 수 있다. 자신이 포지션을 구축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 자본 효율화도가 무궁무진합니다. 요건 자 일단 전체적인 그림만 말씀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뭐 다른 유튜버들이나 요즘 뭐 챗GPT 잘 돼 있으니까 제가 전체적인 뷰만 말씀드리면 나머지 강론들은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가지 도구 한눈에 보면 뭐 미수거래는 다 아실 거고 뭐 2배, 5배, 신용거래도 2배, 5배, 선물거래 20배, 뭐 옵션 거래는 레버리지 무한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간도 무한대. 자기 스타일대로 자기 자본 운용대로 할 수 있고 원금 손실 당연히 원금 초과 가능 다 원금 손실도 충분히 원금 손실 뭐 주식은 손실 안 됩니까?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 원금 손실, 청산 뭐 다 당할 수 있습니다. 투자라는 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강제 청산 다 가능합니다. 옵션 거래 뭐 권리가 소멸된다고 하면 결국 청산되는 겁니다. 100만 원 넣었는데 자기가 베팅한 금액 수준까지 올라오지 않으면 100만 원 그냥 다 전액 날아가는 겁니다. 난이도 다 쉬운 게 어디 있겠습니까? 미수거래 당연히 방향성 거래입니다. 방향성을 큰 금액으로 보는 거죠. 신용거래 마찬가지죠. 방향성 거래, 선물도 요건 다 방향성이에요. 방향성을 큰 금액으로 보는 거고 옵션은 뭡니까? 방향, 시간, 속도까지 다 베팅하는 거기 때문에 훨씬 더 어렵다고 하죠. 그 의미에서 난이도가 높다는 거예요. 선물거래나 신용거래 다 어차피 방향성 거래이기 때문에 방향만 맞으면 상방이냐 하방이냐 방향만 맞으면 어, 방향만 맞으면 시간에 관계없이 뭐 시간 비용을 겠죠. 왜냐하면 시간에 관계없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미수거래 언젠간 갚아야 되잖아. 선물거래 언젠가는 청산해야 되잖아요. 그럼 다 롤오버 시켜버리면 되는 거거든요. 동일한 금액으로 다음 차월물 혹은 동일한 금액으로 뭐 3일이면 3일 이틀 뒤에 다시 동일한 거래로 다시 베팅을 하는 거죠. 안 맞았다면. 신용거래도 마찬가지고. 신용거래도 뭐 6개월이라고 하지만 6개월 뒤에 동일한 금액으로 자기의 방향성이 확실하다면 자기 실력이 6개월 안에 틀렸는데 1년 안에 맞을 것 같아.
그럼 동일한 금액으로 다시 롤오버를 하는 거죠. 동일한 금액으로 청산하고 동일한 금액을 또 사는 거예요. 3년 고개 일화 아시죠? 한번 거기서 3년 고개에서 넘어지면 3년밖에 못 살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솔루션을 냅니까? 가서 계속 넘어지죠. 그러면 그 전략 그걸 뭐 3년 롤링 하잖아요. 그 고개 가서 계속 여러 번 넘어지면 3년, 3년. 그렇게 하면 뭐 영생하는 건가요? 마찬가지 적용은 미수나 신용, 선물 옵션 거래에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롤링합니다. 하면 그 한계는 극복할 수 있습니다. 자본 효율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다. 대신 늘 이야기하지만 양날의 검입니다. 95%는 잃고 실력이 있을 때는 증식의 엔진이지만 실력이 없을 땐 파산의 블랙홀입니다. 원금 전체에 이를 수 있습니다. 레버리지는 수익률을 높이는 게 아니라 속도를 높이는 겁니다. 수익률을 높이는 게 아닙니다. 이 속도를 높이는 겁니다. 뭐요 이야기를 다 수익률이 아니라 ROE를 높이는 거죠. ROE. ROE를 높일 수도 있고 ROE를 낮출 수도 있고 Return on Equity. 자기 자본 대비 변동폭을 높이는 겁니다. 자기 자본 대비 속도를 높이는 거예요. 자기 자본 대비. 1,000만 원밖에 없지만 5천만 원을 핸들링 할 수 있게 되는 거고 100만 원밖에 없지만 1,000만 원을 핸들링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만큼 속도가 높아지죠. 그러니까 결국 속도가 높아지니까 실력이 좋아야지만 그 속도를 컨트롤할 수 있겠죠. 즉 실력이 먼저입니다. 레버리지가 먼저가 아니고. 근데 일반적으로 한국의 투자자들, 뭐 초보 투자자들, 개미 투자가들 일반적으로는 실력을 높이기보다는 속도를 높이죠. 속도를 높여서 결국 정산, 뭐, 뭐 몇천만 원 이러니 맨날 뭐 안고 있죠. 손절하지 못하고. 그리고 주변 둘러보면 최근은 좀 덜했습니다만 1, 2년 전까지만 해도 삼전 하이닉스 반도체 사이클을 타기 전까지만 해도 주변에서 주식으로 성공한 사람 찾아보기가 굉장히 어려웠었죠. 선물 옵션은 더 하고요. 그렇습니다. 항상 명심해야 할 건 속도를 높이는 거지 수익률을 높이는 건 아니다. 레버리지를 써도 되는 실력의 기준은 이 세 가지를 갖추지 못했다면 아직 쓸 때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손절을 기계적으로 할 수 있는지 어차피 똑같습니다. 감정이 아닌 기계적으로 손절을 할 수 있는지 기준이 없으면 버틸 수 없습니다. 느낌으로 손절하는 게 아니라 20배, 30배 뭐 저거 들어가 있는데 손절을 기계적으로 하지 못하면 청산되는 거 뭐 순간입니다, 순간. 그리고 자금 흐름을 손절이 일단 생존에 대한 뭐 일단 기본적인 능력이라면 그다음에 성장하기 위한 능력은 자금 흐름을 느낌이 아니라 데이터로 읽을 줄 알아야 되고 구조를 이야기했듯이 유동성 섹터 그리고 종목까지 구조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실력이 있어야 된다. 거래대금, 거래대금의 섹터 로테이션, 자금의 수급 방향을 읽을 수 있고 데이터를 볼 수 있을 정도의 실력이 돼야 된다. 느낌이 아니라 느낌이 안 좋아 이런 이야기 하는 사람은 아직은 아닙니다. 그리고 현금 계좌에서 수익을 내고 있는지 현금 계좌에 수익 못 내는데 레버리지 상품이나 파생 상품에서 수익을 낼 수 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하죠?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파생은 말 그대로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현물에서 파생되어 나온 현물에서 격 스피너프 되어서 나온 격까지 쳐서 나온 거기 때문에 현물에 대한 이해도와 현물에 대한 수익이 없는데 어떻게 파생해서 수익을 낼 수 있죠? 현물에서 수익을 낼 수 있다면 파생에는 훨씬 더 높은 속도로,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수익을 가속화할 수 있다라는 개념이라는 거 명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6개월 이상, 뭐 짧게는 3개월, 꾸준히 수익을 낼 수 있는 실력이 스스로 됐다 싶으면 작은 금액부터 파생의 금액들을 늘려나가는 것. 즉, 작은 금액으로 레버리지를 확대해 나가는 것. 추천드리고, 레버리지가 확대되면 확대될수록 수익도 빠르지만 손실도 빠르다는 거 항상 명심하시고 현물에 대한 이해가 충분히 있는지. 예. 그리고 현물 계좌도 기본적으로 같이 운영하시는 거. 어, 현물은 처음에는 현물 9, 파생 1.
이 비율을 점점 확대해 나가는 거죠. 뭐 5대 5로까지 갔다가, 그죠? 나중에는 뭐 역전될 수도 있겠죠. 1대 9, 개인의 선택이겠죠. 그런데 변동폭, 멘탈 관리, 이런 것들은 이렇게 갈수록 파생의 비율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훨씬 더 심해지고 꼬리가 몸통을 흔든다라는 이야기를 실제로 체험하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한국 시장도 뭐 점차 그렇게 되지만 미국 시장은 파생 상품의 영향력이 훨씬 더 심해지고 있기 때문에 선물 옵션 만기일이나 뭐 기타 등등의 이벤트들이 있을 때 선물이나 옵션이 현물의 변동성을 훨씬 더 키우는 효과를 만들기 때문에 지금 꼬리가 몸통을 흔들고 있고 한국 주식시장, 한국 금융시장도 점점 뭐 ETF나 기관 혹은 뭐 퇴직연금 등등의 기관 투자자들 그리고 해칭 비율 그리고 개미들의 가정 상품 진입의 속도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마치 80년대 주식 투자해서 지금 서서히 저거 주식 투자의 저변이 지금 1,400만 정도 되나요? 확대되어 있는 것처럼 파생 상품도 198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본격화돼서 지금 한 40년 정도 됐거든요. 주식은 지금 몇 년 됐습니까? 주식은 한 100년 정도 됐고 파생 상품도 주식의 궤적을 같이 한다면 금융상품으로서의 궤적을 같이 한다면 훨씬 더 저변이 확대되면서 훨씬 더 그 영향력이 가속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레버리지나 파생 상품은 기본적으로 자본 효율화 도구이기 때문에 인간은 훨씬 더 효율성 있는 것들을 원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실력이 확실한데 굳이 1,000만 원 가지고 1,000만 원만 운용할 필요가 있습니까? 1,000만 원으로 예를 들어 뭐 1억을 운용할 수 있는데 1,000만 원만 있어도 1억을 운용할 수 있다면 당연히 1억을 운용하는 게 효율화 관점에서 훨씬 더 유리한 거 아닙니까? 훨씬 더 빠른 속도를 구축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이야기입니다. 레버리지나 가상 상품을 쓰는 실력의 기준, 제가 생각하는 건 이 정도 기본입니다. 세 가지 다 교집합입니다. 곱하기 세 개 중에 하나라도 부족하다면 현물에서 충분히 실력을 익히시는 걸로. 앞에서 제가 이 시리즈에서 쭉 이야기했던 이 시리즈에서 플라이휠 스케일링 시리즈에서 이야기했던 그 기본기에 대한 걸 충분히 익히신다면 익히고 나서 가상 상품을 레버리지까지 가는 걸 추천드리고 자본율의 올바른 순서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현물에서 실력을 입증한다. 미수신용을 한번 써본다. 선물, 옵션, 기하급수적 성과를 만들어낸다. 그죠? 대충 요 순서입니다. 제가 생각해도 요 순서입니다. 작게 작게 시작해서 더 크게 확대하는 구조입니다. 레버리지를. 현물, 미수신용, 주식으로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선물. 그리고 지금 예전엔 누구나 할 수 있어서 사회적 병폐, 사회적 이슈가 심해서 지금은 교육도 이수해야 되고 실전 선물들을 한 3시간 정도 키움 기준으로 3시간 정도 실전으로 이렇게 트레이딩 훈련을 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증거금도 한 1,500 정도 좀 필요합니다. 그러면 선물, 옵션 그리고 그렇게 되면 레버리지를 극대화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스킬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현물도 할 수 있죠. 미수신용도 쓸 수 있죠. 하면서 레버리지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들을 익힐 수 있다. 돈이 없다라는 건 핑계다. 미수 여러 가지 자본 효율화 방법이 있다. 레버리지는 방향이 아닙니다. 속도를 높여주는 겁니다. 방향은 말씀드렸듯이 시- 거래대금, 그죠? 대금, 신고가, 그다음에 상대 강도 로 파악하시는 걸 계속 매일매일 훈련하신다. 방향이 틀리면 도구는 맞지 않습니다. 속도만 높이는 겁니다. 실력이 먼저입니다. 레버리지를 먼저 쓰는 게 아니라 실력이 먼저. 자, 손절 기준, 자금 판도, 현금 했을 때 레버리지를 쓰는 겁니다. 자, 요 기준이고요. 그래서 이제 대단원,
다시 옴니버시 구속에서 다시 이제 대단원의 시리즈 여섯 번째 마지막으로 오면 시리즈를 완성하는 것 6단계가 완성 지금 플라이휠 스케일링 시리즈잖아요. 완성하는 일은 어떤 건가? 실력이 구조를 읽고 구조 완성되는 자금 방향을 읽고 주도주를 찾고 주도 수익이 나면 재투자하고 레버리지로 기하급수적 성장을 만드는 게 플라이휠 스케일링. 그걸로 스케일링을 키우는 거죠. 이렇게 점점 커지는 스케일링을 만드는 거죠. 방향성을. 처음에 실력이 커지면 실력이 올라가면 스케일링이 점점 커지는 건 어, 당연한 결과라고 봐야 되겠죠. 실력 축적하고 구조 파악하고 흐름 추적하고 주도도 선별하고 수익 실현해서 재투자하고 재투자를 레버리지로 더 극대화하고 그죠? 6단계로 갑니다. 이 6단계에 대한 이야기 앞에서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플라이휠 스케일링의 방법론에 대한 이야기도 말씀드렸으니까 앞에 시리즈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최종 정리. 레버리지는 마지막에 오고 레버리지가 진정한 기하급수적 성장, 직선적 성장이 아니라 기하급수적 성장을 완성한다. 바퀴가 돌기 시작하면 멈추기 어렵다. 플라이휠에 한 바퀴 하면 바퀴가 멈추죠. 그건 점점 확장 성장된다. 플라이휠 스케일링이 주식 맥락의 방법론이다. 스케일링 결국 사이즈를 키운 스케일 크다 할 때 그 스케일입니다. 스케일을 키우는 게 목적입니다. 부자는 뭐 현금을 키우는 것도 있겠지만 결국 자산을 키우는 겁니다. 그 자산 안에는 부채도 포함되죠. 부채 포함 스케일을 플라이휠, 선순환 모델로 키워내는 거. 이게 주식 맥락이 지향하는 바이고, 부를 기하급수적으로 성장시키는 제가 생각하는 방법론의 가장 기본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가격 좋, 좋지 않고 자금 구조를 읽고 바퀴의 속도를 높인다면 경제적 자유, 부의 팽창, 부의 기하급수적 성장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저도 그 길을 가고 있고 여러분들도 그 길을 함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바람으로 이 시리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